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기출문제 위클리 테스트를 가지고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계속 하는 거는 어때요? 34회, 그 다음에 31회, 30회 문제를 이번 5, 6월에는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3, 4월에는 어떤 걸 풀었어요? 34회, 33회, 32회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은 저랑 같이 이거 풀어본 다음에 대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5년치 같이 묶어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5년치. 자, 34회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 MBS 가격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BS 가격에 대해서 이제 34회에서 물어봤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자율의 변동에 민감한 거는 단기 채권이다, 장기 채권이다. 장기 채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투자가들이 가까운 시일에 채권 시장 수익률의 하락을 예상한대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죠.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긴, 만기가 긴 담보보증권일수록 그 가격 하락이 크다, 작다? 크다. 크게 상승한다 해야 되겠죠. 반대라고 했으니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인다. 그 다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 저당담보보증권의 가격은 채권 시장 수익률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무위험이라 할지라도 조금 있겠죠. 기본 국채금리 자체가 움직이면 모든 시장금리가 다 움직이는 거고 그 시장 내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다 달라지게 되죠. 받지 않는다. 틀렸죠. 자본시장 내에 다른 투자수단들과 경쟁한다. 자본시장 내의 금융상품이니까 동일 위험 수준의 다른 투자수단들이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수익률이 상승해야죠.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해야죠.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때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긴 저당담보보 증권일수록 만기가 길대요. 그럼 가입 변동 정도가 크다 해야죠. 작다 하면 틀렸다. 크게 하락한다 해야 되겠죠? 네, 크게 하락한다가 정답일 겁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저당담보보증권은 채권시장 수익률이 상승한대요. 근데 이거 계속 5%씩 5%씩 주고 있대. 근데 상승률 해가지고 7% 금리가 바뀌었어. 채권 가격은 하락해야죠? 네,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네, 이건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PF 대출을 유동화시키는 자산유동화 증권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지금 그냥 ABS나 그냥 ABCP가 아니라 PF ABCP죠. 그거랑 차이를 둬야 된다. 그냥 ABCP와 ABCP는 어때? 금감원의 등록을 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발행을 하는 거고 PF ABCP는 상법상 기업어음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옳은 것은 자 1번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유치권의 방법이라는 말이 안 되죠.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 채무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ABS나 ABCP 다 어떤 방법으로 SPC하고 이거를 주로 이제 신탁으로 넘기든지 그 자산들을 분양대금을 넘기든지 그런 방법이죠. 네. 양도의 방법으로 담보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 계획을 따를 경우 ABS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근본 회차도 동일하게 제방을 할 수 있다. 먼저 회차의 유동화 자산하고 지금 회차의 유동화 자산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매번 다르다. 그러니까 매번 등록을 해야 돼. 매번. 이거는 재발행 동일 과거 등록 그 계획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ABS는 유동화 도관체, 우리 SPC를 다른 말로 상법상 서류상 회사라고 하죠. 서류상 회사. 네, 그런데 이거를 도이시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도관체라고도 합니다. 도관체. 네.
도관체. 저렇게 어떤 거쳐서 무슨 뭐 채권을 발행한다 할 때 도관체가 개발업체에 직접 PF 대출을 제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SPC 얘기하는 건데 SPC가 개발 스폰서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렸죠. PF 대출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개발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예, 제공한 후 해당 대출을 유동할 수 있다. 아니고 X.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한 조달한 내용을 시공사에 제공한다. 맞나요? 시행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나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고 분양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거는 건설사가 시행사에 갖고 있는 채권이잖아. 예, 지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 채권, 앞으로 아파트 분양대금 들어올 거 분양하고 나서 분양대금 채권을 담보로 해서 ABCP를 발행하는 거죠. 미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예, 한다. 그래서 ABCP 대금 들어오면 그거 중에서 일부를 이제 건설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5번.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 모든 개인 투자가는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인데 그래서 발표 당시에 34회 시험 보고 나서 가답하면에는 34회 이제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나 이의 제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가가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면세 투자가가 있다. 우리 이제 고령자 내지는 누구예요? 국가유공자 뭐 이런 사람들 어느 한도 내에서는 전체 금융기관 하나 통해서는 면세되는 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은 면제다 뭐 해가지고 이제 이의신청 들어오는 바람에 전부 정답 처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전부 정답 처리했어요. 자, 34회 또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리츠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기 관리래요. 자기 관리니까 여긴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납입 자본금도 좀 더 많고 그 다음 최저 자본금 기준도 5억 70억이죠. 네. 틀린 것은 1번 국토부 장관은 회사가 최저 자본금을 준비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 5%를 초과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대주주 얘기하잖아요. 지분 회사의 5%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주요 출자자 네,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럴 것 같죠? 네, 중요한 남의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지. 과거에 사기친 사람 뭐 이런 사람 두면 안 되잖아. 네,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 여기 70억이라고 그랬어요. 최저 자본금이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땐 5억에서 70억 이게 만들 때까지 준비 기간을 말하는 거죠. 7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고 그 다음 주요 주조는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대주주라고 그 회사가 뭐에 투자하고 뭐 하는 거 다 내용 다 아는 거 가지고 내부자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노처럼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당연히 주요 주주에 대해서는 제어 장치가 있고요. 4번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할 때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왜 틀렸나요? 자기관리이기 때문에. 자기관리 안에 전문 인력이 5명 이상 있는 회사인 거죠. 실체가 있다. 직접 관리를 하는데 뭘 또 자산관리한테 또 위탁을 하나요? 틀렸죠. 위탁관리회사는 자산관리회사한테 모든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 자기관리는 직접 임직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5번.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회사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 정한다. 네, 우리 아까 50% 이상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거는 기존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자기관리는 누가? 실체법상 임직원이 직접 근무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씨앗이는 다 자산관리한테 위탁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 자, 31회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식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도 아닌 것이 부채도 아닌 것이 매자님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분 금융은
자,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액 맞죠? 주식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맞다. ABCP는 이거는 채권이니까 채권, 오돈, 어음 이런 거 대출 다 이거는 돈 빌리는 거죠. 부채죠, 부채. 네, 공모에 의한 증자 이것도 주식 대금 모으는 것이다. 프로젝트 금융 ABCP, PF ABCP라고 그랬어요. 부채죠. 네,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죠.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이거는 메자닌. 네, 메자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네, 2번이 되겠네요. 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표시하고 1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저당권 설정인가요? 아니죠. 저당권 설정 아니죠. 맞나요?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그 소유권을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 일단 2번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 주택연금 대출 잔액이 누적이 된다. 그러다가 9억하고 정산하는 거죠. 많으면 대출 금액이 많으면 소고한다 안 한다. 상속인들이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남으면 상속인한테 돌려준다. 그런 거죠. 네. 3번 주택 소유자는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담보주택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는 않죠.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에만 되는 거지 주거용 오피스텔만 되지 상업용 오피스텔에는 안 된다. 다음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그렇죠. 나중에 이거 보증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9억에 대해서 모자르면 그 은행 대출금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9억짜리 그 보증본을 누가 채워주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네, 연금 지급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행은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준다. 얼마까지? 예, 그 수령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부족분은 누가 책임진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으로서 책임진다. 주택연금 보증 지급 보증 기관은 누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다. 그 자체로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자, 31회 또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는 얼마였고 2회차 상환할 원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챙긴다? 원리금 상환 방식 뭐다? 원리금 균등이네요. 체크를 먼저 해야죠. 자, 그럼 대출 금리 해야 되는데 이때는 1회차부터 가야 된다고 그랬죠? 원리금 균등이니까 1회차 가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원리금 균등이니까 뭐부터 계산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계산해야죠.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는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액 나누기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 융자액 얼마? 4억 원.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09. 그러니까 4억 36? 3,600만 원인가요? 예. 그 다음 이제 1회차에 이자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자는 항상 미상환 잔액에다가 곱하기 금리니까 금리는 저기 봤더니 고정금리 몇 프로? 몰라. 그게 물어보는 기억이죠. 그래서 또 근데 여기 문제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요?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 돼 있네요. 1회차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번 여기에서 2번을 차감하면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전체 내는 금액 3,600만 원은 무조건 내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 계산했어. 이자 금액을 빼주면
그때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는 뜻의 의미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3,600만 원에다가 미상환 잔액 얼마? 4억? 네? 이거부터, 이거 3,600만 원에서 이 안에는 이자가 얼마였어요? 지금 저기 4억 곱하기 X%. 이게 한 개 1,0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X를 구해야 된다.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3,600만 원 빼기 1,000만 원 하고 이거 이쪽으로 이사 온다. 4억 곱하기 X%. 그럼 이쪽은 얼마? 2,600만 원. 2,600만 원을 4억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4억으로 나누면 4, 5, 20에 그 다음에 4, 6이 24에다가 20이니까 6.5%가 나오겠네. X%는 6.5%. 계산 맞나요? 네, 6.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5%가 돼서 여기 4억 곱하기 6.5% 하면 그게 얼마다? 2,600만 원. 그래서 1에서 2를 빼준 게 1,000만 원 딱 맞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6.5%. 됐다. 자, 그럼 1회 끝났고, 그 다음에 니은을 구해야 되는데, 2회차 상환할 원금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이자부터 가야죠, 또. 2회차 이자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때는 우리가 4억 빼기 융자액 얼마? 1회에서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3억 9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 6.5% 아까 계산했으니까 계산하면 나오겠죠? 자, 3억 9천만 원 네, 곱하기 6.5% 하면 요거 350000 네, 그렇게 해서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이자를 계산할 게 아니라 물어본 거는 원금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원금을 계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1번에서 또 이 4번을 빼주면 나오겠죠? 3,600만 원에서 25350,000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얼마? 6? 10? 650,000. 네. 자, 나와야 됩니다, 이거. 시간 걸리시더라도 한번 차근차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다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점프해가지고 2회차에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1회차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3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31회는 상환액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대출액, 최대 가능 대출액도 물어봤네요. 자, 5천만 원 연소득이고, 주택이래요. 주택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두 가지 지표 따진다. LTV 기준, 또 DSR 기준으로. 물론 31회를 얘기할 때는 DSR 개념이 없었고, 그때는 DTI였어요. 그냥 DTI야 DSR하고 같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DSR로 통일이 됐으니까 그냥 DSR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죠. 그러면 문제 봤더니 저당상 수익고 대출 승인 기준은 LTV하고 DSR 40%다. 그러면 이제 LTV 기준 먼저 계산해야죠. LTV 기준은 어떻게 한다? 여기 시장가치 금액 3억 곱하기 여기 LTV는 50%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1억 5천까지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DSR은 우리가 외웠습니다. 연, D, 저 곱하기 그랬으니까 연소득 5천만 원. 그 다음에 DSR 40%, 5, 4, 20,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을 뭘로 나눠줬다? 0.1로 나누니까 2억. 1억 5천하고 2억하고 둘 중에 적은 놈. 예, 둘 중에 적은 1억 5천을 대출해 주게 돼 있는데 기존 담보 대출로 얼마를 쓰고 있대요? 5천만 원 쓰고 있으니까 5천만 원을 빼야지 추가로 가능한 대출 금액은 1억 하고 정답이 나온다. 그렇죠? 네. 좀 어렵더라도 예, 꼭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쉬워집니다. 해보면
처음에는 좀 부담되더라도 여기 우리 어떻게 배우자? 연, 디, 저. 주택이니까. 근데 이게 상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 디, 저 나누기. 디 그때 상가일 때 D는 뭐다? D, CR.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이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자, 30회 MBS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자, 1번.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 기간의 자금이 풍부해지죠. MBS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맞네요. 네. MBS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그 다음,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이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죠. 이게 그 HF가 그 돈으로 어떻게 대출 해줄 수도 있지만 또 대출을 소비자한테 해줄 수도 있지만 생산자, 공급자한테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 소유 비중이 증가한다 해야 되겠죠? 네, 대출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이홈 다 사게 된다. 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기 서브프라임 위기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MBS가 부도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돼서 금융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었죠. 2007년, 8년이었나요? 네. 서브프라임 이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 당시에 이 MBS 관련해서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충격이 덜했는데 미국은 엄청 심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MBS 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이용한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파생 상품이 부도나는 바람에 전체 시장에 아주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MBS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 클린턴 정부 때였나 아마 그랬을 건데 그때 MBS를 늘린 가장 큰 이유가 저소득층 특히 흑인들한테 마이홈을 공급하기 위해서 MBS를 엄청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도가 많이 나면서 상당히 한꺼번에 부도가 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지. 여하튼 MBS를 늘리면 뭐가 된다? 자가소유 비중이 증가한다.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네, 맞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PF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니죠. 예, 이거는 일반적인 ABS나 일반적인 ABCP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PF ABCP예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상법상 어음이다. 이거는 유동화 계획에 따른 법령에 의한 유가증권이고요. 그 다음, 유동화 자산의 그럼 이쪽 거, 이거 누가 사요? 이건 누가 사요? 이건 주로 이제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이런 데 신협, 이런 데서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일반들도 살 수 있는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도 살 수 있고, 기관들도 살 수 있고 다 합니다. 그 다음,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맞습니다. 양도할 때 매매, 유동화 자산을 카드 회사가 갖고 있다가 그거를 SPC에다가 양도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양도할 때는 매매 혹은 교환,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유동화 전문회사는 상법상 회사다. 자산 유동화 관한 부동산 PF는. 맞죠? 네.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ABCP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으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한다. 아니죠. 항상 유동화 계획 할 때는 매번 동일한 새로 등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복적인 게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자산 보유자 양도인은 카드 회사, PF인데요.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죠. 네. 항상 단절시켜야 돼요. 부동산 금융과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대요. 그러면 대출 기간은 금리를 요구 수익률을 높일 수밖에 없죠.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 자본 환원율은 다른 말로 우리 그냥 간단하게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합자본 환원율은 개념이 뭐였어요? 총 투자분의 순영업 수익이었으니까 그걸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뭐겠어요? 분양형이니까 아파트 분양대금이죠. 근데 임대료, 관리비 이거 아니고 분양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차근 읽어보면 아주 상식선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막 달달달 해가지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 아니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네. 4번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한다. 맞죠? 동일한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죠.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률도 동일하겠죠.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 압력이 받다. 그래야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틀린 거는 네. 3번. 자, 30회 리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츠. 위탁 관리네요. 위탁 관리니까 이거 직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이 된다. 아까 50% 이상은 소유 못한다고 그랬죠? 1인이. 다음에 주수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관을 제정해야 한다. 맞나요? 직원도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산관리에 위탁해야 된다. 맞죠? 네.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대리인이니까 제 주주나 똑같지 뭐. 그 사람들 미공개 정보 갖고 주식 조작하면 안 되니까.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은 위탁관리니까 3억이죠. 네. 최소 자본금은 50억입니다. 그죠? 네. 3억 하고 최소 자본금은 50억. 2번이 왜 틀렸어요? 직원이 없다. 직원이 없는데 직원 무슨 내부 통제 규정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다 끝났네요.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그래도 항상 연습하셔야 되는 건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되는 건 우선적으로 뭐라고요? 일단 핵심 노트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5개년치 복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5월, 6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7월, 8월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방식을 좀 바꿀 거예요. 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한 30분 정도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거를 해설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예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계로는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누면 민법의 1600제처럼 지문들을 다 잘랐어요.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로넣기 OX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복습을 한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상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일주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